오늘의 이제 강의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동료 상담사 매뉴얼 활용 방법, 그리고 동료 상담 초기, 문제를 식별하고 그리고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료 상담단 중기로 넘어가서 인상 특성별 상담 기법 적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구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소방 공무원들의 가장 큰 심리적 어려움이 무엇일까 네 가지로 한번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우울, 두 번째로는 불안, 세 번째로는 트라우마 관련된 것, 네 번째로는 자살 위험, 이렇게 저희가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특성별로 어떻게 하면은 각각의 그런 내담자 각각의 문제를 호소하는 우리 동료분들에게 어떠한 상담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 번째로 다뤄보고요. 네 번째로는 동료 상담 후기, 그리고 종결 때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예행 연습, 그리고 종결을 하는 것, 그리고 전문 상담사나 상담 기관으로 연계해야 된다면은 그 연계는 어떻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을지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동료 상담 매뉴얼 활용 방법부터 한번 볼 건데요. 네, 동료 상담사의 정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동료 상담사 하면은 어떤 게 좀 떠오르실까요? 한번 생각을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시고, 네. 동료 상담사에 저희가 정의를 내려보면은 소방 조직 내에 동료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료 스스로가 심리적 문제를 지금 낙담되어 있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는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촉진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료 상담사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여기에 이렇게 지원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한편의 마음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도 들고 있는데요. 동료 상담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은 우리 직무 환경이 외부 그런 심리 전문가, 상담 전문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게 한 가지가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전문적인 외부 상담 기관이나 상담사는 아니지만은 동료 상담사로서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동료 상담을 실시했을 때 한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PTSD 위험군의 심리적인 충격들이 일부 완화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러한 역할만으로도 더 큰 어려움이나 가기 전에 1차적인 방어만, 그리고 1차적인 예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드러나 있는 연구 결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료 상담사가 이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지지를 해주고 또는 1차적인 어떤 치료적인 그런 개입들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상담사로서 배우면서도 나의 어려움들도 해결해보고,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나 대화 패턴이라든지 우리가 이 안에서도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뭐 지지하기라든지 공감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 또는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우리 동료에게 문제 해결을 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먼저 습득하고 배우다 보니까 인간관계, 대화 패턴, 생활 방식 등 여러 가지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성장을 도모했을 때 우리가 옆에 나아가서 우리 조직, 기관 안에 있을 때는 또 그것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변화가 좀 조직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서로가 방어와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강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동료 상담사로서 무슨 역할을 할까? 어떤 역할이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긴급 심리 지원을 한다는 측면입니다. 일단 우리가 보면은 지금 당장 외부 전문 기관에 갈 수 없고 연결될 수 없는 그런 긴급 상황들이 되게 많게 되고, 그리고 소방 업무 특성상 여러분들이 이제 야간이라든지 또는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에도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익혀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긴급 지원을 하는
방법과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익히는 게 좀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나 또는 우울이나 또는 자살 위험이나 이렇게 사실 발견되지 못한 채 있으면은 더욱더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동료로서 옆에 있을 때 어떤 사인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또는 깊은 우울 또는 자살 위험이라는 건지 알고 옆에서 우리가 지켜봤을 때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1차적으로 그들에게 조금은 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게이트키퍼가 이제 문지기라는 뜻이잖아요. 이 문지기라는 것은 외부 상담 기관에 이 힘들어하는 동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치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와 코치를 생각해 봤을 때 운동선수가 운동 기술을 연마하고 그것을 훈련해 나가면서 더 좋은 효율을 내고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옆에서 코치가 하나하나 알려주고 하나하나 피드백해주면서 같이 나아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코치로서의 역할은 이 동료가 개인의 문제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이 상황 또는 나의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조절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알고 있는 우리 동료 상담사가 옆에서 그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하나 코치해주고 한번 시도해보고 잘된 부분 피드백해주고 어려운 부분은 다시 연습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 조금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코치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동료 상담사 매뉴얼을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했는가라고 보면은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강의도 듣고 계시기에 인지행동 치료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인지적인 생각들, 평가들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평가들은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한 방향으로만 아니라 양방향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인지적인 평가가 결국에는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지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인지적 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망할 거야. 나는 늘 실패할 거야. 이건 내가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제 감정 같은 경우에는 불안이 드러나겠고 그럼 신체 생리적인 반응이나 행동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두근두근 되게 떨리고 긴장이 되고 행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그것을 하는 것을 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바로 인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과한 생각들 사실은 현실에 기반해서 봤을 때 좀 비현실적이다, 약간 왜곡되어 있다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을 찾아서 그 생각들을 수정해주는 것, 조금 더 적응적이고 도움이 되는 생각으로 수정해주는 게 인지행동 치료에서 나오는 한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행동이 변화됐을 때도 인지가 변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적인 기법들을 통해서 또 우리 내담자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그렇다면은 어떤 기법들이 있겠냐? 인지적인 기법과 행동적인 기법들, 이 두 기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소방 공무원 대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이제 심리 지원을 하는데 왜 인지행동 치료를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울이나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나 자살 등 이런 정서 행동 장애에 있어서 그 치료 효과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근거 기반의 심리 치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미국과 캐나다 중심으로 국제 소방대원 협회에서 동료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거의 다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료 상담사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는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동료에게 신속한 긴급 지원이라 했잖아요. 신속한 안정을 제공하는 것. 두 번째로는 우울, 불안, 자살 위험, 트라우마의 심리적인 문제에 따른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측면. 세 번째로는 적응 기능을 향상해 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외부 상담 기관으로 연계해야 되는 경우에 그때 동료 상담을 했던 그런 기초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연계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지 그 내담자를 위하여 라는 것들을 하는 것들을 동료 상담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상담에 저희가 이 매뉴얼에 있는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를 토대로 하고 있잖아요. 인지행동 치료는 되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동료를 만나는 동안에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에 이렇게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만나는 긴 시간 동안에도 초기, 중기, 후기, 종기, 종결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로지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초기에는 상담을 구조화하는 거 그리고 라포를 형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문제와 그 증상을 한번 식별해보는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지금 만날 때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할지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 중기에는 이제 문제 및 증상을 식별했으니까 어떤 걸 다룰지 이제 목표는 세웠을 거 아니에요. 불안을 다뤄야겠다, 우울을 다뤄야겠다. 그러면은 매뉴얼에 있는 대로 불안, 우울 다루기, 불안 다루기, 자살 위험, 트라우마 다루기를 이 중기에 실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기가 되면은 이제 예행 연습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연습해왔던 것들 인지적인 거라든지 행동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역학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실제적으로 과제를 주어서 일상에서 한번 해보고 다시 피드백 해보고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종결하기이고 만약에 추가 상담이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 연계하는 것까지가 이제 종결에 해야 할 과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구성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처음에 이제 중기에 넘어가서 다뤄야 될 문제들을 봤을 때 어떤 상담 기법들이 있나 보면은 우울의 경우에는 보시면 좀 비슷합니다. 우울 심리 교육, 그 다음에 행동적 기법으로 행동 활성화, 우울 사고를 변화시키는 인지적인 거, 그 다음에 우울에 대한 문제 해결 훈련을 하고요. 불안에서도 불안이 무엇인지 심리 교육을 하고, 그리고 행동적 기법으로 이완 훈련을 하고, 그리고 불안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불안에 대한 노출 훈련. 그래서 불안에 내가 노출을 해보고 또 얼마나 내가 또 대처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약간 연습하는 것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불안에 대한 문제 해결 훈련. 자살 위험 같은 경우에는 자살 위험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 것과 자살 사고 변화시키기, 자살 위험에 문제 해결하는 것들, 그 다음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트라우마 심리교육, 그리고 트라우마는 이제 신경계에 굉장히 불안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계 안정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경계 안정 기술, 그 다음에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과 문제 해결 훈련까지 이렇게 상담 기법들이 오늘 배우실 것들이 이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실 거고요. 우울과 불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좀 내가 스스로 다룰 수 있겠다, 내담자가 스스로 다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종결할 수가 있고 만약에 추가 연계가 좀 필요하다면 추가 연계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자살 위험이나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룬 것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1차적인 보호막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 사람의 좀 깊은 어려움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추가 상담을 연계하는 부분들도 필요한데 그 지점도 우리가 후기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매뉴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담자의 우리 동료의 증상이나 주고서 문제를 일단은 인상과 특성별로 파악을 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 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상적 특성별로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부록에 보면은 우울, 불안, 그 다음에 트라우마, 자살, 사고를 좀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측정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또한 이런 어려움들을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내담자에게 적합한 문제 증상을 찾았으면 그 적합한 기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결 및 외부 상담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약간 보고서들이 필요하죠. 그런 보고서 같은 경우도 이제 부록에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의 맨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매뉴얼에서 그 가운데 하나하나씩 배우는 것들 중에서 활동지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활동지들도 부록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필요하다면은 이제 동료를 만나서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복사해서 같이 보면서 활동지를 해볼 수도 있고 또는 심리교육도 이거를 들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설명해주면서 심리교육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료 상담 그 매뉴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떠한 순서대로 진행이 될까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면 한 가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상담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동안 만나고 또는 이 상담이 어떤 것이고 또는 나의 역할과 너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구조화하는 거. 그 다음에 라포를 형성하는 거. 라포를 형성을 했나요? 라포 형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라포를 형성하면서 증상과 문제를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인지 불안인지 자살 위험, 트라우마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식별했다면은 우리가 다룰 문제가 무엇인지 좀 명확해졌겠죠. 그러면은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제는 그 목표에 따른 각각의 기법들 우울, 불안, 자살 위험, 트라우마에 대한 그 기법들을 한번 실시해 볼 수가 있고 실시하고 나서는 우리가 각 훈련마다 문제 해결 훈련이 있었죠. 문제 해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이제 힘들어하는 동료들은 어떤 문제 있을 때 이전에 자기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자신이 너무 힘들고 취약한 상태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게 줄어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능력들도 되게 위축되고 저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 해결 훈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어떠한 상황을 내가 좀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이제 문제 해결 훈련을 하고요. 문제 해결 훈련까지 다 했다 하면은 우리 전체적인 거 다 해봤으니까 이것들을 한번 내가 정말 내 거로 만들 수 있게 예행 연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종결 및 추가 상담을 추가 상담 연계 작업을 하셨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되었으면 이 순서대로 진행이 싹 된다면 이제 종결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파트 2로 동료 상담 초기에 문제를 식별하고 상담 목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좀 반복이 돼서 이제 조금 눈에 익기 시작하시죠. 네. 동료 상담에 이제 상담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는데 구조화라는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상담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그리고 역할과 이 상담의 규범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을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모호한 채로 시작이 되면은 이 온 동료 내담자도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상담자도 진행하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규범과 이제 약속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료
상담의 이제 구조화를 설명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매뉴얼에 있을 거예요. 매뉴얼 몇 페이지일까요? 제가 지금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13쪽인가요? 네, 13쪽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그냥 내용만 적혀 있는데 그 매뉴얼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 좋을지 이 볼드책으로 해서 되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담 구조와 설명 파트를 한번 보시면은 상담 시간과 그리고 상담과 상담 시간을 구조화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목표나 기대 효과와 상담 시간과 횟수 등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은 상담은 주 몇 회, 몇 시간 진행이 됩니다. 또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면은 그 정기적인 만남 어려운 가운데서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 상담을 더 나가야 되겠다라고 느껴지지만은 그때 함께 의논해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상담의 시간과 상담의 전체적인 것들을 구조하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담사의 역할을 구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왔을 때 동료에게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지, 또는 동료 상담자에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떤 것들은 좀 한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상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원과 한계를 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스스로 이제 말해볼 수 있게 되어 있기에 한번 제 역할은 부분을 함께 한번 진짜 동료 상담을 하고 있다라 생각하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 역할은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상담사의 역할을 좀 구조화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의 역할도 좀 구조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상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떻게 또 태도를 취하고 실천해야 될지를 좀 명확히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요한 거죠. 상담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과 문제들이 비밀 보장이 된다. 비밀 보장의 원칙들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런데 다 비밀 보장이 되진 않죠. 자신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타인이 위험한 상황들, 예를 들면 자살의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타인을 좀 해야 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것들은 이제 비밀 보장이 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내도 여기 아래 나와 있으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않는 경우에도 말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고 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조화를 네 가지로 해볼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은 이 상담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느껴지면서 또한 비밀이 보장이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상담에 약간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안정감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 구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은 상담의 회계에도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상담을 만나는 동안 전체로 봤을 때 초기, 중기, 후기, 종결로 본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만나는 동안에도 진행되는 그런 방식들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40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앞부분은 도입, 그 다음에 중간은 전개, 끝은 이제 마무리로 볼 수 있겠죠. 처음 도입에서는 내담자가 인사를 하고 증상을 점검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전개에서는 이전 회기를 검토하고 이전 회기에 어떤 과제들을 주었다면은 뭐 연습해야 되는 것들을 있으면은 그것들을 점검하고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다루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는 중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오늘 한 상담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 알았고 또는 어떤 것들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나누는 그러한 과정들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페이지 16쪽인데요. 이제 내담자와 인사하기. 이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내담자가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상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우울이나 불안이나 트라우마나 어떤 증상이 있다면 그 증상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우울한 거는 좀 어느 정도 우울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무드를, 기분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따로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번 한 주 동안 불안은 어땠나요? 0에서 10까지의 점수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증상을 점검할 때 처음에 보면은 9요, 8이요 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많이 불안한 정도구나 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회기를 진행하면서 이걸 매번 체크하는데 체크를 하면서 계속 9, 8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또는 9, 8에서 서서히 할수록 5요, 4요 이렇게 떨어졌다면은 매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체크를 해봐서 좀 떨어진다라면은 지금 이 사람이 배우고 있는 것들, 연습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효과가 있구나,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증상을 점검하는 걸 살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내담자가 스스로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네? 조금 나아지고 있네? 그러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전 회계의 과제를 검토하는 겁니다. 이전 회계 과제라고 하면은 약간 숙제 같기도 하고 좀 그러한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불안한 내담자가 이완 훈련하는 것을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날 때만 하면은 사실 별로 훈련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연습하는 게 필요하기에 자기 전에 10번 또는 아침에 10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가져온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회기 내에 과제가 있다면 과제를 체크하면 되고 없다면 이 부분은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좀 다루는 게 필요할지 문제를 설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집중적으로 다룰 그런 문제들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회기에 다룰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식별한 그 문제 있잖아요. 목표와 연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설정하는 데는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가요? 한 가지를 정해봅시다 라고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 내담자가 우울한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제안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울한 사고 변화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부분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이 문제를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를 이 내담자랑 같이 정한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내담자도 알고 그러면 오늘은 우울을 일으키는 그 사고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고 그걸 어떻게 변화할 수 있지 한번 연습해보자 라는 것들이 클리어되면 이제 뒤에 우리 얘기 나누는 것들이 조금 더 명확화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설정하고 이제 문제 다루기 파트에서는 우리 뒤에 이제 볼 그
불안과 우울, 트라우마, 자살 위험에 있는 그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들을 여기 문제 다루기에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 이게 시간의 분배가 똑같은 분배가 아니라요. 인사하기 간단히 하고 증상 적응도 간단하겠죠? 그리고 문제 다루기에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나서 과제를 제시할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 사람이 더 습득하기 위해서 연습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게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요한 내용들, 오늘 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정리는 내가 요약을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이 오늘 하셨던 분이 한마디로 좀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요약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오늘 회기 동안에 뭘 배웠는지 어떤 것을 연습했는지가 좀 정리가 되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면서 어떠했는지 또는 오늘 상담 부분에서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고 궁금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 어떤 건지 이해하고 스스로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고 끝났는데 피드백에서 네 그냥 좋았어요 라고 하면은 피드백이 좋았어요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 피드백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떤 점이 좋았어요?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좋긴 좋았는데 하면 약간 모호해요? 모호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오늘 했던 것들이 잘 이분에게 전달이 됐을까? 라는 부분들, 지점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음번에 왔을 때 다시 또 연습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피드백을 같이 하면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지행동 치료의 그 구조와 과정들을 쭉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온 내담자와 되게 협력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료 상담사로서 이 내담자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목표를 세우고 해봅시다. 우리가 같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할지 정해봅시다. 우리가 같이 이걸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하면서 굉장히 나뿐만 아니라 내담자도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이끌 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로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라포 형성이죠. 라포라는 거는 동료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 신뢰와 유대감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해야지 정말 더 진솔한 자유로운 표현들 자신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더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라포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나 약간 우리가 참혹한 환경이나 또는 트라우마적인 요소가 많거나 또는 예측하기 불가능한 것들이 많은 게 우리 소방 공무원의 어떤 직업 특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동료 상담사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좀 주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뒤에 있는 상담의 다른 효과들은 뒤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라포 형성의 기법인데요. 라포 형성 기법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극적 경청, 그 다음에 적극적 요약 비판형, 그 다음 비언어적 소통. 근데 적극적 경청은 이제 말뿐만 아니라 이 내담자의 표정이라든지 몸의 액션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언어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서 듣는 그리고 수용하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여기 책의 19페이지에 보면은 TC로 해서 적혀져 있어요. 한 내담자가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 계속 떠올리네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상담자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동안 당신의 몸이 긴장된 것 같아요. 지금 몸의 그 신호를 읽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군요. 조금 더 이야기해 주겠어요?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한 신체적인 언어를 말을 하고 있는지를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 경청했을 때 내담자는
진심으로 나를 경청해주고 있구나, 나에게 지금 온전한 관심을 쏟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요약과 반영 또한 필요합니다. 그 내담자가 이제 상담자에게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많은 말들인데 그런 말들을 좀 재구성해서 혹시 이런 말인가요? 아, 이런 얘기군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내담자 말을 잘 듣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 지금 긴 말했는데 이런 말들을 했군요. 네, 그래요. 아마 내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도 있고, 또한 내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걸 듣는 내담자도 아, 내가 한 말이 이거였지, 그래, 그렇다 라고 하면서 좀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C를 한번 보면은 그냥 현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졌고 너무 힘이 빠졌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아, 당신은 그 상황에서 무력함을 느꼈다는 거죠. 좀 다른 말로 이렇게 돌려줬을 때 그 사람이 아, 내가 좀 무력했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라포 형성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 맞춤, 고개를 끄덕이는 거, 그리고 몸의 각도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사실은 소통하는 데 있어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들이 더 많은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솔롤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바로 바라본다. 그리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 개방적인 자세라는 거는 팔짱을 한다거나 다리를 꼬거나 또는 꾸부정하는 자세 이런 거는 약간 나에게 관심이 없나? 조금 방어적이다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좀 바르게 앉아서 내담자를 바라보고 다리를 꼬지 않고 좀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자세들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큰 어떤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말하시는 분의 약간 이따금씩 이렇게 몸을 좀 기울여서 잘 들으려는 것과 그리고 부드러운 시선 접촉을 좀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너무 또렷이 보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내담자의 특히나 불안한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렷이 보고 있으면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에 적절한 그런 아이 컨택트 그리고 눈 맞춤을 너무 힘들어하는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시선을 좀 떨궈서 어깨 쪽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눈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내담자를 대하는 것까지 이제 솔로 기법으로 우리가 그 비언어적인 소통의 한 측면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속도가 빠른가요? 아, 그렇진 않으시죠? 네. 저희가 6시간밖에 없는데 책은 되게 두꺼워서 부지런히 또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문제와 증상을 식별하는 파트. 그래서 소방 공무원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 즉 우울, 불안, 자살 위험, 트라우마에 대해서 일단 이 증상이 어떤 거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먼저는. 그리고 이해했다면 그걸 식별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적절히 개입해주는 거. 그래서 문제 식별하는 건 내담자의 주요 문제, 지금 어려움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이고 이걸 위해서 심각도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록에 이제 자기 보고식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이제 라포를 형성하고 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만약 그 어려움 중에서 뭐 불안이 있다 하면 불안 체크리스트를 꺼내서 이거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 불안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요것들을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그 뒤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한번 체크해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록에 보시면은 점수 몇 정도가 심각한 정도고 점수 몇 정도가 조금 약간 우울한 정도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파악을 해봤을 때 이점은 굉장히 심각한 거면은 너무 심각한 거면은 우리가 추가 상담에 연계할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중간 정도 심각한 거면은 그것들은 어떻게 다룰지 우리가 또 계획을 해볼 수 있다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울입니다. 우울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우울은 우울한 기분 또는 슬픈 기분이 우리는 때때로 다 우울하고 슬픈 걸 다 느끼시잖아요. 근데 잠깐 느꼈을 때는 그냥 내 일상에서 잠깐 느끼는 거지 일상의 전반적인 생활에까지 다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이죠. 그래서 잠깐 며칠 우울했다가 잠깐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건데 굉장히 우울에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울의 어려움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우울한 기분 또는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가 저하돼요. 그런 것이 2주 이상 꽤나 오래 가죠.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거고 이때 이제 인지나 정서, 행동, 신체 생리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그 변화로 인해서 개인이 평소에 했던 그런 기능들이 저하되고 수행 능력들도 이제 저하되는 것이 이제 우울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 공무원과 우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한 연구에 의하면 공무원 중에 27.6%가 경미한 우울, 그 다음에 15.6%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보고하고 있다 해서 우울이 되게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내가 우울하지만은 우울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무겁고 힘든 그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평소에 하던 것처럼 웃고 어떻게 동료를 대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서 아무에도 알리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그 우울을 다루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가면 우울증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가면 우울이라 해서 우울이 있지만은 가면을 쓴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울의 인지적 증상, 정서, 신체 생리, 행동, 대인관계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울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들이 막 활성화가 돼요. 이 부정적인 사고에는 세 가지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고들이 있는데요. 나와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쓸데없다, 실패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날 믿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해서도 미래는 실패만 가득할 거야. 내 미래는 망했어. 암담해와 같이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나 그런 기능의 저하가 있고 또한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생각들도 굉장히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우울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을 초기에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정서적인 증상에서 지속적인 슬픔, 공허함, 절망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흥미나 즐거움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즐거웠던 활동도 더 이상 즐겁지가 않고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계속 우울한 기분만 있고 즐거움이나 흥미는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럼 굉장히 더 힘들겠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만 아니라 좀 뭔가 촉발 요인이 있을 때 좀 더 짜증을 낸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우울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체 생리적인 증상으로는 당연히 불면증 또는 너무 많이 잠을 자는 거, 먹는 거에 있어서도 너무 안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런 식으로 평소에 먹고 자는 것들, 수면과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최근에 있는지 최근에 잠을 더 못 잤는지 최근에 더 많이 먹게 되는지 2주 이내에 그것들을 살펴봤을 때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슬픈 기분과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우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행동적 증상에서는 활동 수준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즐거웠던 것들도 안 하고 이전에 내가 뭐 공을 차거나 또는 취미를 했다 근데 이젠 취미 생활도 더 이상 하지 않고 만나던 사람들과도 빈번히 그래도 꽤 만났는데 만나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줄어들고 이런 것들의 행동적 증상의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 위생이나 건강 관리가 소홀해지고 알코올과 같은 약물 남용 의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고리, 갈등, 그리고 의존성이 증가하는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 내담자가 보이는 증상을 보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좀 자기보고식 부록에 있는 걸 활용해서 내담자가 체크해보게끔도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안입니다. 불안도 일상생활에서 뭔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또는 내가 위험한 상황들을 좀 맞닥뜨릴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불안한 감정들을 좀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불안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지나친 불안을 느끼는 걸로 과도하게 걱정, 실제와보다는 더 과도하게 걱정을 하거나 또는 이런 걱정과 불안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좀 줄어들어야 돼. 그런 것들이 잘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불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상생활과 직업 수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19% 이상이 이제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드러나 있고요. 이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불안도 아까 본 것처럼 다각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적 증상, 우울은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건데, 불안은 뭐냐면은 이제 걱정, 과도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승진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등등 그러한 끊임없이 그런 걱정들을 계속하는 거고, 그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우리가 자기 전에 누워 있으면은 막 여러 가지 생각들 꼬리에 물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걱정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반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과도한 걱정을 하고, 또 하나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 가장 실패하는 거,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떠올리는 것. 이거를 이제 인지 왜곡이라는 어떤 단어로 설명하자면 파국화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파국의 측면에 치닫는 것. 그리고 인지적 증상에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정서적 증상에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정함, 그 다음에 예민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때때로는 반복적으로 공포 발작, 공황이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체 생리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불안하면 여러분 어때요? 심박수가 되게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땀을 흘리거나 또는 근육 떨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고요. 또 행동적 증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과도한 경계심, 내가 위험하니까, 불안하니까 작은 거에도 굉장히 잘 놀래거나, 아니면 작은 거에도 피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과도한 경계심이나 그런 위협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불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행동은 뭐냐면은 회피입니다. 불안하면은 이제 회피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씩 다 올라오셔서 지금 느낀 점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갑자기 불안하죠. 긴장이 되죠. 그러면은 잘 올라오실까요?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해야지 하면서 끝까지 앉아있거나, 아니면 슬쩍 화장실을 가신다던가, 그 순서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바로 불안하면은 그 불안에 맞닥뜨려서 내가 도전을 하기보다는 과도한 불안이 있을 때는 그 불안을 피하려고 해요. 회피. 그래서 그렇게 회피하는 것들이 불안의 특징적인 것이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또는 강박적인 행동을 합니다. 계속 뭔가를 만진다든지, 손을 여러 번 씻는다든지,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뭔가 주문 같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든지 하면서 강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 불안한 거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이제 타인에 대한 신뢰가 좀 어렵고 의심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서 회피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이 나는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다 하면 앞에 나가서 얘기하기보다는, 또는 그 사람을 맞닥뜨려서 대화하기보다는 좀 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나친 종이나 비위 맞추기 같은 경우에도 불안한 사람들이 좀 보여지는 특성들입니다. 이제 자살 위험인데요. 자살은 이제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것, 의도를 가지고 손상을 입히는 거죠. 이 자살에는 자살 행동, 자살 시도, 자살 사고가 있습니다. 자살 행동은 자살을 행동을 하는 거고요. 시도를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살 사고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내담자의 중요한 측면들을 살펴봐야 된다면 자살 사고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살 사고가 작은 자살 사고라도 그 작은 사고가 빈번하거나 또는 되게 구체적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살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평가할 때는 자살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 후반에 중기에 볼 자살 위험 다루기, 자살 위험 평가하기 부분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부록에도 이 자살 사고에 대한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의 이제 자살 위험이 일반 국민보다 좀 많았다라는 것들이 나온 만큼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에는 우울 증상과도 비슷합니다. 우울과 이제 같이 동반으로 돼서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인적 증상은 계속 부정적인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나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살 생각을 계속 한다든지, 뭐 죽고 싶다, 그냥 지나가듯이 죽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죽겠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하는 것까지도 인지적 증상에 포함이 돼 있고, 부정적 사고는 이제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다 끝났으면 좋겠어, 의미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 그 다음에 타인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도 인지적 증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서적 증상에 보면은 극단적인 절망감, 무망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무망감입니다. 무망감이 자살로 이르게끔 한다고 하거든요. 보면은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다 의미 없어, 이제는 모든 게 다 허무해, 다 필요 없어 라는 말하는 그런 사인들이 이 무망감과 관련이 되어 있고, 무망감은 자살로 연결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되게 강렬한 고통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고요. 신체 생리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급격히 아까 우울한 내담자와 비슷하게 수면이나 식욕에 이제 변화가 있다든지, 그리고 에너지도 급격히 막 변동을 해요. 그래서 너무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 우울한 것처럼 보이다 어느 날은 갑자기 내가 이거 다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곁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우울한 내담자들은 에너지가 되게 다운되어 있고 저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살을 하려면은 사실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려면은 굉장한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울하다가 약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 시점이 오히려 더 위험한, 어떤 행동을 옮기기에 위험한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적 증상은 자살 관련된 도구를 수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험한 행동을 시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돌발적으로 어떤 큰 결정들, 어떤 변화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이 있고요. 대인관계에서도 되게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한다거나, 또는 갑자기 단절, 다 끊는데 갑자기 다 친절한다는 이러한 좀 어떤 극명한 변화들이 있게 되게 됩니다.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질병,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떤 미치는 물리적인 위협들이 되는 사건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경우, 사실 우리 지금 계신 분들과 동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주 그냥 전에 들었다든지 그 환경에 계속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트라우마와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근데 트라우마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심각한 위험을 내가 맞닥뜨렸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그 위험이 올 때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험이 있으면 미리 불안하고 잘 피해야 돼, 잘 대처해야 돼 라고 하면서 긴장이 싹 돼요. 만약 이렇게 긴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다시 위험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 위험이 없어, 또는 지금 있는 그 위험보다 더 크게, 과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몸이 계속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계속 축적되어서 위험이 있을 거를 계속 예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들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39% 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음주성, 문제성 음주, 우울장애, 수면장애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인지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저희가 요 파트까지 하고 쉬는 시간 10분 가지도록 할게요. 내용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인지적인 증상으로는 첫 번째로는 사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그 장면, 그 소리들이 머릿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에서도 그런 것도 계속 보게 되고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기억들을 피하고자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관련된 그 장소를 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그런 것 또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아예 내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기억을 하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들 특히나 이제 위험과 관련돼서 세상은 위험하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인지적 증상에서 과도한 죄책감, 집중력 저하들도 있습니다. 정서적 증상에서 특징적인 거는 오히려 정서가 마비되어 있는 거 분마라고 하거든요.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들이 계속될 수 있고 또는 아니면은 그와 반대로 되게 예민하고 되게 경계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신체 생리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과도하게 계속 각성이 되어 있는 것 불안에 대비해야 되니까 계속 두근두근거리고 또 신체적인 긴장감이 굉장히 많고 지속적인 어떤 신체적인 어떤 통증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행동적 증상은 이제 트라우마도 이제 불안과 이제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트라우마 관련된 걸 이제 회피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자기 파괴적인 이런 행동들도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신뢰를 하기가 좀 어렵고 감정적으로 어떤 다른 것들 정서가 둔마된 것처럼 관계 또한 이렇게 거리를 두거나 그리고 과도하게 방어하거나 공격적인 이러한 대응들을 한다는 것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쭉 파트 2까지 한번 달려봤고요.